무엇을 틀리는지를 사실은 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대입학과 세부사항이라고 해요. 네. 출제하고 집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게 수능까지도 계속 가는 개념인데, 그러면 대입학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나서 뭐 말하는지 아니? 라는 것을 네.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맥락을 아는가. 그럼 애가 딴 거는 맞추는데 이 문제만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네. 부모님 볼 때는 어쨌든 5개 중에 1개 틀리고 또 다음 건 또 다 맞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입학이 구멍이 자꾸 난다는 것은 네. 리딩 스킬이든 아니면 그 점수대하고 애가 안 맞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큰 리스크죠.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주제는 초등 영어 공부의 로드맵입니다. 스타 강사 홍공쌤, 허준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 흐짜. 근데 아까 초3 얘기하셨지만 초등학교 시기도 사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이란 시간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변환점이 있잖아요. 입시 영어가 들어오는 시점. 그래서 질문인데 문제풀이에 관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원서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막상 문제풀이를 하니까 문제를 너무 못 푸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죠? 이제 문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저희 분류를 하면 요즘은 이제 원서에도 이제 워크북 네. 그래서 딸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원서가 만약에 애초에 수준이 안 맞았다고 하면 그 워크북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하면 이제 이 문항들이 이제 첫 번째는 왜 틀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틀리는지를 사실은 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대입학과 세부사항이라고 해요. 네. 출제하고 집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게 수능까지도 계속 가는 개념인데, 그러면 대입학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나서 뭐 말하는지 아니? 라는 것을 네.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맥락을 아는가. 그럼 애가 딴 거는 맞추는데 이 문제만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네. 부모님 볼 때는 어쨌든 5개 중에 1개 틀리고 또 다음 건 또 다 맞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입학이 구멍이 자꾸 난다는 것은 네. 리딩 스킬이든 아니면 그 점수대하고 애가 안 맞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큰 리스크죠. 일반적으로 이게 구분 못 하겠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네. 근본적으로 애가 이거랑 지문과의 상성에 있어서 수준이든 뭐든 이해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빨리 애가 요거에 있어서 백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가이드를 달려야 된다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가치 한계를 틀리더라도 세부적인 것을 좀 틀린다고 하면 아까 거보다 좀 크리티컬한 것은 아니다 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틀리는 문항의 어떤 질적인 면을 가지고 아이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애기 같고 정말 이제 노는 것도 좀 아직 뭐 이렇게 막 장난꾸러기고 한데, 그 애한테 이렇게 빡세게 이제 많은 다량의 문제를 투입을 하는 것이, 애들 어릴 때는 연초에 태어난 애들이랑 이제 말에 태어난 애들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옆에 집에는 좀 일찍 태어났고 좀 빠릿빠릿해. 우리 애는 약간 좀 슬로우 러는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비교가 됐을 때 그 아이를 롤모델로 따라가는 게 과연 적합한가. 어떤 시기론으로 봤을 때 우리 애가 아직 덜 학습적으로 덜 여물었는데 거기다 대고 오지선다 문제라든지 어른들한테 친숙한 그냥 그런 문제를 풀리는 것이 과연 아이한테 적합한가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되죠. 그럼 문제집은 언제부터 푸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초3부터는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방금 이야기하신 수준과 시기를 좀 가늠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아이를 봐야 돼요. 엄마는 자기 아이의 우주만 보면 되잖아요. 아이만 살피면 되는 거니까 아이의 약간 그런 변수 2개를 다 고려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자신이 사는 학군지 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아이를 보지 못하면 그냥 학군지의 속도만 보고는 이 시기 때는 요 동네는 다 이거 해야 돼 가 돼버리면 의외로 그래서 애들이 입 닫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거는 애한테 뭐 게임기를 사주겠다 뭐 하겠다로 이제 극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실용 영어와 입시 영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겠다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입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의 4대 영역 중에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를 공부한다고 할 때 이 4대 영역을 그래도 밸런스 있게 잘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그래도 한 번씩 돌아볼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거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로 부모님들이 집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은 들려주는 것하고 읽기까지는 어떻게든 애들이 네. 듣고 있으면 듣고 있군, 읽거나 풀고 있으면 어쨌든 하고 있군이라는 게 이제 표시는 되는데 네. 이제 말하거나 이제 쓰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답답할 거예요. 문지방이 좀 더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한 스트레스를 갖거나 과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은 많이 듣고 많이 읽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이 읽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 가이디드 라이팅이라고 하죠. 네네. 이렇게 구멍을 준다든지 그것도 좀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순서만 이렇게 바로 잡아라 문장을 준다든지 문장 바이 문장의 개념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단락을 쓸 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교재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읽기에서 이런 식으로 쓰기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기까지는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이 읽기가 좀 차고 넘치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사실 이거는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면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스피킹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웃풋 퍼포먼스를 많이 한 영유 출신 애들하고는 이제 거기서는 보여지는 게 애초에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애초에 애가 이제 많이 인풋이 있고 차고 넘치면 사실은 애가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AI 기반으로 패턴 드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고 앱 같은 게 사실은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어. 딴 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라는 게 좀 쓱 하고 서늘함이 들 때 네. 애가 좀 딴 걸 해왔으면 아까 저 뭐 패턴 드릴용 이제 학습을 한다든지 그게 좀 되고 나서는 이제 이런 것들 좀 애가 그래도 루틴을 주고 받으니까 좀 이제 오픈 워터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화상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되죠. 그럼 화상 영어라는 것도 요즘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네네. 단 이제 커리큘럼, 그다음에 이제 강사의 역량, 애 성향도 중요하죠. 애가 낯을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그런 성향 네. 감안해서 갈아타기를 하면 스피킹도 궁극적으로는 제일 늦게 아웃풋이 올 수 있지만 가능한 범주 안에 있고 네. 커버가 좀 된다. 네. 그리고 포스키를 어느 정도 균형 잡히게 가져갈 수 있다라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가정을 했냐면 유치원 때부터 인풋이나 이런 영어 환경 노출이 충분했던 아이들이 초3 때 입시 영어를 병행하는 요 가장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애는 초3인데 초4학년인데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딜레마가 뭐냐면 애가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릴 때 하던 것처럼 애한테 갑자기 5학년인한테 네. 자 우리 동요 들려줄까? 네. 반짝반짝 작으면 네. 이게 안 되잖아요. 싫어하죠. 애도 아니까 안 맞죠. 애가 3학년 넘어가면서 이제 학습적인 것이 조금씩 커진다는 것은 이제 환경적으로 접근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약간 절망스럽죠. 우리는 저 길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입시까지 이제 한 사람이니까 3, 4, 5로 갈수록 아이의 학습력은 오히려 잘해요. 네. 그럼 영어라는 것도 이제 아주 쉬운 문법부터 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 관련된 것을 보면서 읽어도 보고 읽기 교재도 좀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보면서 거꾸로 읽어보다 보면 초등학교 때 요거랑 수준이 비슷한 원서로 또 이제 거꾸로 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관으로 시작해서 다시 습득관을 할 때 노출, 실용영어를 할 때 관점이랑 크로스 대개의 작업이 가능해요. 3, 4학년은 가능하고 5학년쯤 되면 그것도 조금 힘들어요. 네. 5학년이 이제 아주 진격의 학년이거든요. 네네. 걔들은 중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관련된 영어 개념을 쉽게 그냥 학습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익히면 걔들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달랬던 친구들도 중학교 가면서 다시 입시 영어가 커지는 시점에 네. 한번 좀 살짝 바로 잡는 시점이 오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이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만납니다. 물이 만날. 네. 물론 이제 아웃풋이 낼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전자의 학생들이 이제 엄마표나 환경 세팅했더니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했던 애들도 충분히 이제 방법적인 게 다 있어요. 하면 말하기 수행이든 쓰기 수행도 만점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제 학습관을 갖고 네.
실용적인 걸 잘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오는 괴리라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실용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네. 개인의 쓰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아, 여행 가서 그냥 영어 좀 편하게 하고 원서 읽을 때 그냥 편하게 읽고 싶다. 쉬운 거 정도가 되면 무던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학습관에 머물린 사람들은 오. S 하나 붙고 안 붙고까지 다 잡아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학습관에 머물리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실용 영어를 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말하면서 눈치 살피고 네. 한국 사람 없지. 예. 하면 또 하고 네. 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학습관과 정확성 평가에 본인이 스스로 아직 그 안에서 못 빠져나오면 실용형으로 가기 힘들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런 우리 부모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좀 이렇게 이런 걸로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강의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그렇게 힘들었던 영어를 아이들이 잘하는 거 보면 뿌듯하잖아요. 네. 근데 애가 그렇게 실용 영어로 이제 잘 보고 즐겁고 이렇게 보면서 뿌듯해. 그 애를 빨리 어쨌든 문제 풀리고 스펠링 테스트 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인을 본인의 학습 언어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아이를 학습관 플러스 평가관으로 나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확신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 오늘 정말 처음에 그 로드맵 숲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그리고 넓게는 중학교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토끼 입시 영어와 실용 영어를 가져가면 좋은지 방향성을 너무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왜냐 오늘 보니까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꼭꼭꼭 다시 나와주시길 걸렸구나.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